안녕하세요. 문과생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강연을 맡게 된 꿀비 서광석입니다. 이번 강연에선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설명과 사례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강연을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인공지능이라 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많이들 떠올립니다. 이 영화들 혹시 다 아시나요? 터미네이터, 아이로봇, 그리고 어벤져스입니다. 다른 건 못 보신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나 울트론은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이런 인공지능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인류를 지배하는 등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연하는 것이 과연 저런 인공지능들일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저렇게 주도적으로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들을 강인공지능이라 하는데 인공지능 중에서는 아직까지 저런 인공지능이 개발은커녕 개념조차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하고 강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인공지능들과 반대로 약인공지능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목표로 한 분야에 대하여 데이터를 학습하여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 인간을 흉내낸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모두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화면처럼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주고 그 안에 머신러닝, 그 안에 딥러닝이 있는 형태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범위이며 머신러닝은 컴퓨터에게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학습시키는 것으로 사람이 특징이나 정답 등을 어느 정도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주로 이는 통계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지며 빅데이터에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한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에서 더 딥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며 인간의 신경망을 본따 만든 인공신경망에서 발전한 것으로 사람이 아닌 기계가 특징을 알아서 추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기술들은 주로 이 딥러닝을 활용한 것이 많으며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복잡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 시장의 근황은 어떨까요? 최근 뉴스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나 혹은 일자리 얘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치적인 자료로 확인해보자면 2019년에 한국 IDC에서 국내 인공지능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7.8% 성장하여 2023년에는 무려 6,4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국내만 이 정도고 전 세계적으로는 더 크게 성장 중인 것을 뉴스 기사 등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도 2019년에 AI를 포함한 6대 혁신 인프라와 신산업 분야에 2018년보다 1.5배가량 증가한 4조 7천억을 투자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분야이므로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 관련 내용이 왜 최근에 유독 많이 보일까요? 이 인공지능의 개념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개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에 앨런 튜링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는 인공지능이 아닌 기계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분은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실제 모델이며 인공지능을 판독하기 위한 튜링 테스트 실험을 제안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후 1956년 다트머스 대학 회의에서 AI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며 1958년 프랭크 로젠블렛이 퍼셉트론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정말 혁신적이었고 이로써 진짜 상상대로의 AI를 만들 거라는 기대에 부풀게 되어 1960년대까지 인공지능에 대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969년 마빈 민스키 교수에 의해 퍼셉트론이 하나의 결정 경계만으로는 배타적 논리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알려지며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에 자금 지원이 줄어드는 등 인공지능 분야의 첫 번째 겨울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 배타적 논리학 문제가 뭔지 쉽게 이해시켜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동그라미와 네모를 하나의 결정관계, 즉 직선 하나만으로 분리할 수 있으신가요? 위의 두 그림은 쉽게 가능하지만 아래의 그림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배타적 논리학 문제를 쉽게 설명드린 건데 당시의 퍼셉트론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맞이하고 1980년대부터 인공지능이 기술력의 한계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영역을 제한한 전문가 시스템에 집중하여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모든 것의 만능인 인공지능이 아닌 많은 양의 지식을 특정 분야에 특화시켜 컴퓨터에 정리,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86년 딥러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는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다층 퍼셉트론 학습에 성공, 배타적 논리학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인공지능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층 퍼셉트론에서도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한계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애플, IBM 등에서 생산하는 컴퓨터의 스펙이 올라간 데 비해 기존에 사용하던 전문가 시스템은 가격이 비싼 데다가 유지 관리 또한 어려웠고 가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도출해 인기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1997년 IBM에서 개발한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에게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인공신경망과는 다르지만 2000년대에는 통계 기반 머신러닝과 분산 처리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 등이 보급되며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데이터들,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같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때 하드웨어도 많이 발전하여 컴퓨팅 파워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 빌리프넷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때 당시 논문 제목에 인공신경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논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무시당해서 이름을 바꿔서 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국제이미지인식기술대회에서 제프리 힌튼 교수팀이 개발한 알렉스넷이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였고 이것으로 다른 경쟁자들과 10% 이상의 큰 차이를 내며 우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딥러닝의 힘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정확도는 84.7%로 당시에는 컴퓨터가 하기엔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딥러닝 붐이 일어나게 되며 2014년에는 페이스북에서 딥페이스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이었고 이 정확도는 약 97.25%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쯤부터 급속도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내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구글의 알파고가 등장하여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국에서 승리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접하게 되고 흥미를 많이 가졌을 만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후로도 계속 발전하여 현재 일상 곳곳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당장 지금 여러분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시리, 빅스비부터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서 사람을 찾아준다거나 웃는 모습을 인식하여 셔터를 눌러준다던가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 외 다양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머신러닝 기술들은 일상생활에도 이미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사례부터 한 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월마트에서 있었던 재밌는 분석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90년 미국의 월마트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 후 기저귀와 맥주 판매대를 인접하게 배치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매출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기저귀랑 맥주라니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기저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남편들이 보상심리로 맥주를 같이 사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수치적으로 검증된 근거는 없고 머신러닝보단 그냥 데이터 분석 쪽 내용이지만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이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공부할 때 한 번쯤은 보게 되는 재밌는 내용이라 미리 소개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구글의 장바구니 분석으로 검색하면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검색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나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그런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추천 동영상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 기가 막히게 추천해주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사실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알고리즘은 저는 알 수 없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둘 다 각 영상마다 무수한 태그가 되어 있고 이 태그를 본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본 영상의 태그 등의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추천 영상을 표시해주는 겁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태그가 정말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예를 들어 태그가 단순히 액션, 미스터리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주도적인 여성이 나오는 드라마와 같이 세부적으로 쪼개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내에서는 영상에 이런 태그만 매기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저 캐릭터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월리 혹은 왈도라고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그럼 저 캐릭터가 어떤 곳에 등장할까요? 네, 원리를 찾아라라고 그림 속에서 원리를 찾는 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딥러닝을 이용하여 원리를 찾는 연구를 한 집단이 있습니다. 레드페퍼라는 곳에서 재밌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아래 이미지처럼 원리를 찾아내는 기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딥러닝 모델은 구글에서 원리의 얼굴을 학습하였고 약 4초에서 5초 사이로 원리를 찾아냅니다. 단순히 숨은 그림 찾기와는 다르게 원리는 복사 붙여넣기가 아닌 직접 다 다르게 그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없이는 상당히 힘든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사에서 만든 고갱의 사용 모습입니다. 사용자가 좌측 그림처럼 대충 이미지를 그려주면 우측의 인공지능이 마치 화가가 그린 것처럼 멋지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건 역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모델이며 이는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직접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기술을 활용한 재밌는 사례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위 이미지의 남성분과 여성분 그리고 옆에 그림을 한번 보았을 때 좌측의 인물을 우측의 그림체로 따라 그린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 사람이 따라 그린 걸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이는 이말년 작가님의 화풍을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일반 사람 이미지를 넣으면 해당 화풍으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엔비디아의 고갱과 비슷한 기술인데 이것을 생성적 적대신경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위조 지폐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게 두 가지 역할을 부여합니다. 바로 위조 지폐를 만들려는 범죄자와 그 위조 지폐를 판독할 경찰입니다. 범죄자는 위조 지폐를 만들고 이를 유통시키려 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그것을 막기 위해 유통되는 지폐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독해야 합니다. 이 둘은 적대적이며 범죄자는 최대한 진짜 같은 지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경찰은 가짜를 확실하게 판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더 진짜 같은 가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방금 설명드렸던 생성적 적대신경막의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을 좀 읽어보셨나요? 이번엔 소설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2018년 4월, KT에서 총 상금 1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소설 공모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작품이 해당 대회에 참여했던 콘트랩의 로맨틱 스펙타클입니다. 전체 내용은 KT의 웹소설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고 일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채는 사장의 집에 도착했다. 은채는 옷장을 열었다. 깍! 은채가 비명을 질렀다. 옷장 안에는 알몸의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남자가 물었다. 저는 김민준 사장님의 비서로 발령받은 김민채입니다만 내가 김민준인데요? 자,
내용이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 이는 현존하는 수많은 소설을 인공지능이 학습한 후 사람이 등장이름의 이름과 첫 한 줄만 입력했을 때 나머지 내용을 약 1초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보았던 그림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어 응용 분야는 챗봇, 스마트 스피커, 그리고 여론 분석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쪽을 알아봤으니 이제 비슷한 음성 쪽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트위치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을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거기서 혹시 스트리머에게 후원을 할 때 흔히 TTS라고 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보이스웨어 혹은 보컬로이드 등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확실히 말은 하지만 어색하지 않던가요?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단순히 단어로 저장된 것을 그냥 재생할 뿐이나 어색한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계속 인터넷 방송을 보셨던 분이라면 여기에 동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후원을 했을 때 해당 스트리머 혹은 다른 스트리머의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TTS가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음성학습 기술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학습하여 학습되지 않은 다른 문장을 기존 TTS 도구들보다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술로 기존 TTS보다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기업 입장에선 더빙이 필요한 작업 때 성우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기술을 활용하여 청각이 좋지 않아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본인의 목소리로 TTS를 하게 해주는 기술도 개발되는 등 여러 분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뉴스로 몇 가지 사례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범죄 잡는 인공지능 CCTV. 사람이 모든 CCTV를 계속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공지능 CCTV로 범죄를 예방하는 등 안전 및 보안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고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등 의료 분야까지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인공지능은 과연 만능일까요? 슬프게도 현재는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현재 인공지능은 필연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는 저장 공간도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그 데이터가 누적되는 데까지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데이터라도 높은 성능을 유도하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역시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인지 판단하고 잘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인데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없다면 데이터가 있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완전히 새로운 경우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학습이 필요하며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제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에 대한 해석이 힘듭니다. 사람의 경우 무언가 물체를 판단했을 때 그것을 판단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현재 있는 많은 딥러닝 기술들이 이것에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저 학습된 데이터 내에서 해당 물체가 그 물체일 거라 몇 퍼센트 확률로 추정할 뿐 사람처럼 왜 그런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로서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은 무리가 많으며 결국 특정 분야에 사용하는 도구로서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은 과연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제점 역시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경우 인종 혹은 성별에 편향된 결과가 나오고 국민 감시에 사용되는 등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안면인식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경찰에 공급하는 것을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면 정보를 포함한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쪽인데 이 생체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 수정이 불가능한 중요한 개인 정보가 만약에 유출이 되어버린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앞서 말한 생성적 적대 식량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내는 딥페이크 기술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딥페이크 기술로 포르노 혹은 사친 영상이 만들어진다면 현재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하며 그것이 범죄로 악용될 경우 그 파장은 단순 합성 영상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하는 경우 악의를 가진 개인에 의해서 데이터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에 누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오염시켜 위험한 발언을 하게 유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심심이 혹은 이루다가 있는데 써보셨으면 데이터 오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AI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한다면, 정말 아는 사람의 목소리로 보이스피싱을 한다면 속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그 외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가령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탑승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앞에 사람이 3명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기엔 늦었고 핸들을 꺾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핸들을 꺾으면 차가 벽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할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일 때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운전자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제조사가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운전자들이 과연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려 할까요? 솔직히 저는 여기에 대하여 답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런 윤리적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도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전에 설명드렸던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나 가짜 이미지를 검출하려는 데 역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교한 딥페이크 기술은 사람이 구분하기 힘들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이 판독하기 힘든 미세한 부분을 잡아내어 판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인공지능을 진짜로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취미보다는 진짜 직업으로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뉴스를 한 개 보겠습니다. 문과 출신 IT 개발자가 뜬다고 합니다. 이는 취업적으로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많아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학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기업에서는 코딩 실력을 원하지 전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코딩 자체는 이과적인 부분이지만 머신러닝의 응용은 문과 혹은 해당 분야가 아닌 비전공자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학과가 모였었는데 비전공자들이 참신한 문제 해결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었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서로 보고 배운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이건 역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인공지능 업계의 문제이지만 여러분에게 기회인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규모에 비해 현재 국내 인공지능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 인재 경쟁력은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한, 중, 일, 셋 중에서도 꼴찌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다 보니 이 인력들의 몸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화면의 뉴스를 보시면 인공지능 인력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에서도 인공지능 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인공지능에 관한 공부와 취업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확신이 없을 경우엔 한번 가볍게 입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번 가볍게 입문해 보시는 걸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코딩 능력이나 인공지능 관련 지식은 어디든 컴퓨터를 쓰는 직종으로 간다면 여러 곳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진짜 문과생 혹은 노베이스로도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지 가까운 예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일단 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시연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운동, 스트레칭, 어깨, 운동, 레이즈, 3, 시작. 5, 4, 3, 2, 1. 시작하세요. 좋아요. 어깨 올리세요. 어깨 내리세요. 확인. 캘린더, 챌린지, 시작, 시작. 5, 4, 3, 2, 1. 시작하세요. 잘했어요. 너무 내렸어요. 더 내리세요. 종료되었습니다. 확인. 잘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의 시연 영상입니다. 저것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경력이나 제작 기간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인공지능 분야에 처음 발을 디딘 학생 5명이서 인공지능을 약 3개월 정도 공부하고 기획부터 최종 완성까지 약 3달이 더 걸려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서버 유지비 문제로 현재 플레이스토어에 올리지 못했지만 해당 프로젝트로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저의 팀원들은 인공지능을 공부하며 프로젝트를 위해 팀을 꾸렸고 이후 프로젝트 주제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프로젝트 시간 중 약 한 달 가까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식단 추천 및 배송 서비스, 게임 플레이 패턴을 학습 후 게임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증상에 따른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상비약을 처방해주는 서비스,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스마트 지팡이, 그리고 대변 이미지를 통해 건강 상태를 추측해주는 서비스 등 여러 아이디어가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실제로 구현 가능하냐는 문제 때문에 모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식단 추천 서비스는 유의미한 데이터 수집과 식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포기를 하였고, 의약품 처방 서비스도 의학적 지식 및 잘못된 처방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하였습니다. 대변 이미지 분석은 이것이 실제로 유의미할지 확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지팡이 서비스는 일단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하기에 기술적인 문제로 팀원끼리는 불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게임 패턴을 분석하는 서비스는 게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게임사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사에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판단하였고, 그러기에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더 오고 왔고, 최종적으로 2가지 아이디어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으로 자세를 인식하여 운동 자세를 교정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고등학생들에게 학과와 직무 적합성을 고려한 직업까지 추천해주는 진로 컨설턴트였습니다. 전자는 팀원 중에 평소 헬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2명이나 있어
운동 관련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자세를 인식하여 올바른 동작인지 체크해주는 것이 과연 구현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후자는 반대로 구현 가능성이야 매우 높았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만일 진행한다면 주변에 진로와 취업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상담사분께 자문을 구하여 진행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까 보셨다시피 결국 홈트레이닝 서비스가 선정되었는데 후자는 자문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진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 거라 판단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 쪽이 단순히 더 재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확정되었고 저희 팀은 사용자의 운동 자세를 캡처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는지 체크하는 어플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존재하는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을 있는 대로 찾아보았고 직접 다 설치하여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화면을 인식해서 운동을 체크해주는 어플이 2개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선행 사례가 존재함을 파악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저 어플리케이션들을 벤치마킹하면서도 차별점을 어떻게 둘지에 대해 고민하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실현 가능성을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실현해야 했습니다. 실현을 위해선 사람의 관절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고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관절 정보가 학습된 수많은 사람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 데이터를 모아 모델 자체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저희의 시간 그리고 능력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사람 데이터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습할 고성능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개된 오픈소스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텐서플로어에서 만든 포즈넷을 찾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된 소스를 약 3일 동안 분석하여 응용할 수 있게 수정하였고 하루 이틀 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응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오픈소스들도 더 찾아보았는데 성능이 뛰어난 대신 속도가 느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바일 환경에서 리얼타임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즈넷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일단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실해졌으니 저희 팀은 부족한 운동 관련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주변 헬스 시설과 체육학과 학생들을 찾아가서 자세 그리고 수요에 대한 조언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운동 데이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직접 운동하여 그 영상을 녹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계속 운동만 했습니다. 여러 배경에서 여러 옷으로 여러 체형으로 학습하기 위해 옷도 바꿔 입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운동시키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데이터를 우측과 같이 가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개발을 공부하여 어플을 만들고 해당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운동 자세를 제대로 했는지 몇 개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저의 첫 어플리케이션인 꿀바디가 만들어졌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되고 최우수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팀원 중에 인공지능과 파이썬 코딩 지식이 같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인원이 3개월 정도 코딩 기술과 인공지능 지식을 배운 후 3개월 동안 더 공부하며 만들어낸 것이 방금 보여드렸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식 부족으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게 꽤 많고 조금만 더 공부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배우고자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으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면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은 2020년 공개된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입니다. 이 수많은 언어들 중 제가 추천드리는 언어는 바로 파이썬입니다. 다른 언어들이 인공지능에 안 쓰이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 당연히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만
일단 제가 왜 파이썬을 추천드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파이썬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자료가 많다는 얘기이며 이는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큰 이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어 자체가 정말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배우기 쉽습니다. 교육받을 때 저는 자바와 파이썬을 배웠는데 자바와 비교했을 때 파이썬의 습득 난이도는 정말 압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파이썬 말고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분야에 따라 고, C++, 자바 등 각 분야의 강점이 있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게 이득일 때도 있고 다양한 언어를 배워두면 컴퓨터 언어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본인의 능력 스펙트럼 또한 넓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일단 학생분들은 학교 강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학교 내에 파이썬 혹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 그리고 교육 과정이 많이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 배운다면은 1학년과 2학년 강의를 듣는다면 충분히 따라갈 만할 것입니다. 만약 따로 공부하고 싶다면 책을 사서 무작정 따라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파이썬 관련된 책이나 홈페이지 등이 정말 많고 잘 되어 있어 배우기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 강의도 들으면서 따로 책 등을 이용하여 공부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딩이나 인공지능을 배우기 전에 배우면 좋은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선형대수 그리고 통계입니다. 이는 공부해두면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다루게 되며 이때 그 데이터를 제대로 다루려면 위 두 과목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다른 강의를 찾아서 듣거나 유튜브 등을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머신러닝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이 둘을 같이 다루는 곳이 정말 많을 것이고 만약 학교 내에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가 있다면 해당 학과에서 아마 통계나 선형대수 관련 강의가 같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강의나 동영상 등은 잘 찾아보시면 공부할 때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코딩의 기초를 익혔다면 저는 코딩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좋은 사이트들입니다. 프로그래머스와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이며 본인의 수준 체크부터 간단한 강의, 그리고 다양한 알고리즘 문제를 제공합니다. 알고리즘을 풀다 보면 좀 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를 하게 해주며 코딩 실력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문제 하나하나 푸는데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 짬짬이 재미로 해보기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을 학교 강의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배워보고 싶다 하면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곳에 다른 누군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며 써놓은 글이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가능하면 해당 프로젝트 전체를 그대로 베껴서 따라하기보다는 일부만 사용하거나 응용하여 직접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또 이렇게 따로 만든 것은 개인 포트폴리오 등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관련 데이터를 이래저래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그냥 게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파이썬을 배울 때는 파이썬을 이용하여 턴제 전투 게임을 만들었고 자연어 처리 쪽을 공부할 때는 자연어 처리를 활용하여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제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유튜브 같은 것을 참고하면 좋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관련된 두 개만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공지능 관련은 가볍게 빵영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흥미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 적절한 설명과 함께 적절한 길이의 유튜브 영상으로 강의를 해줍니다.
작업 환경이나 사용한 소스 코드 등도 잘 공개되어 있어서 보고 배우기 좋으며 무엇보다 영상 자체가 한국어라서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에 대하여 좀 더 배워보고 싶다면 앤드류 응의 강의도 추천합니다. 코세라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핵심이 잘 응축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뿐 아니라 수학, 통계적 내용도 같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영어이지만 다행히도 한국어 자막을 지원하니 영어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코딩에 좀 적응하였고 인공지능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캐글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글은 2010년 설립된 예측 모델 및 분석 대회 플랫폼이며 배우려는 목적으로 간다면 이미 완료된 대회나 입문용 대회 같은 것에 부담 없이 참여하여 직접 고민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코드나 과정 같은 것도 잘 정리되어 있어 보고 배우기 좋습니다. 그리고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 같은 경우에도 공부 목적으로 참여하여 잘 된다면 수상도 가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어 보게 되면서 실력 향상 역시 많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데 큰 문제는 되지 않으며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번역기를 통해 번역하여도 해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프로그래밍이 언어 자체에 접근이 힘들다면 게임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모로우 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하고 배급하는 휴먼 리소스 머신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의 진행이 프로그래밍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제가 해본 것 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가장 재미있게 표현한 게임입니다.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을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리고 나 자신의 적성에 맞을지 잘 모르겠으면 게임으로 재밌게 접근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모바일 버전도 있고 PC 버전 역시 지원합니다. 비록 15,500원에 판매 중인 유료 게임이지만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래밍 교재보다 입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련 분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이는 IT 기업에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기업의 IT 인력을 판단할 때 정보처리기사의 취득 인원으로 기업의 IT 인력을 판단합니다. 때문에 기업에선 정보처리기사 보유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정보처리기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부분 기업에서 정보처리기사는 우대사항으로 취급해줍니다. 다음은 리눅스 마스터입니다. PC의 운영체제는 여러 것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환경은 리눅스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윈도우에서 개발하더라도 사용하고 싶은 소스나 패키지 등이 리눅스에서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컬 PC가 아닌 서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서버가 리눅스 환경입니다. 때문에 리눅스 환경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을 서류에서부터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입니다. 굳이 자격증까지는 따지 않더라도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하여 공부한다면 실제 활용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사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입니다. 둘 다 데이터 관련 자격증이며 계속 언급하였듯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때문에 서류에서부터 본인이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에 대하여 전문성을 나타내고 싶다면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때 너무 코딩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만 공부하기보다는 관련된 뉴스나 동향을 자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관련 업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대세를 알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진정 실현성이 있는지 체크할 때나 인공지능 관련 자료를 찾을 때 평소에 뉴스나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면 자료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입사 면접에서 이런 동향을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과생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강연을 맡은 꿀비 서강석입니다. 감사합니다.